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인교육원의 오문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발표를 위한 학술적 주제 잡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발표 수업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국제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주제 잡기였습니다. 어떻게 주제를 잡으면 우리 어학당에서 배우던 것과 다른 학술적 주제가 될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학술적 주제의 개념, 그리고 학술적 주제의 특징, 학술적 주제 선정 시 유의사항, 그리고 학술적 주제 잡기의 여러 가지 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요. 질문을 하면서 발표 주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학술적 주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서는 학술적 주제에 대해서요. 연구나 논문의 중심이 되는 학문적 탐구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연구자의 관심이 있는 어떤 내용, 그리고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 중요성, 그리고 학술적 접근성이 높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발표 목적에 부합하는, 그리고 정보 전달, 설득, 비교 분석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포함한 것을 학술적 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구 윤리가 준수되고 또 연구 윤리를 반드시 지키는 그런 주제를 학술적 주제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학술적 주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어학당을 통해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그때 발표를 하면서 사용했던 일반적 주제와 그리고 제가 오늘 다루게 되는 학술적 주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다르고요. 두 번째로 대상 청중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깊이와 전문성이 다르고 네 번째로 형식과 구조, 그리고 자료 사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목적입니다. 자, 학술적 주제와 일반적 주제는 목적이 다릅니다. 자, 일반적 주제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여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법이라고 해서 우리 외국인 학생들, 국제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실용적 어떤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를 일반적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술적 주제는 어떨까요? 그 목적이 지식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내용 또는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공부한 것, 연구한 것, 이런 그 지식을 공유하고 또 연구 결과의 어떤 지금까지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고 또 이 발표한 내용들이 학문적으로 논의의 어떤 뭔가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주제에서는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법이라고 해서 실용적인 어떤 조언들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학술적 주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 전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처럼 어떤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이 설정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 청중이 다른데요. 일반적 주제는 다양한 배경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배경인지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들도 그 청중들도 이 발표를 들을 때 굉장히 흥미 위주의 어떤 강의를 듣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 배경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또 특별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 생활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은 한국 생활할 때 어떤 것을 보고 또 어떤 걸 느낄까 하고 어떤 호기심에 이 발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술적 주제는 어떨까요? 학술적 주제는
연구자, 학자, 그리고 어떤 전공, 대학에서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는 어떤 해당 전공자 등 어떤 전공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학문 분야나 전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학술적 주제도 어때야 될까요? 특정 학문 분야, 또 전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문화 적응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처럼 어떤 재미 요소 있잖아요. 위에 있는 뭐 외국의 눈으로 본 한국 생활, 이렇게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어떤 전공과 관련되어서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세 번째는 깊이와 전문성입니다. 자, 일반적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어떤 배경 지식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보통 보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보통 이제 흥미가 있는 요소들을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대중적인 관심사나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음식 문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발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일반적 주제를 말합니다. 또 굉장히 광범위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줄줄줄 나열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깊이나 전문성은 그렇게 깊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반대로 학술적 주제에서는요, 특정 학문 분야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깊숙하게 연구한 어떤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또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또는 기존의 이론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또는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도 중요한 학술적 주제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학술적으로 대학에서 어떤 담론에 기여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류가 어느 나라에서 인기가 많을까 이런 어떤 흥미 요소가 아니라요. 한류가 동남아시아 국가의 소비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내용들로 조금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주제를 잡게 됩니다. 네, 네 번째는 형식과 구조입니다. 네, 자, 일반적 주제는요, 굉장히 자유롭고, 네, 이 발표하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형식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경험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강대 입학 꿀팁 5가지 이렇게 해서 어떤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특별한 준비 없이 그냥 편하게 자기가 가장 좋은 형식대로 발표를 해도 된다. 그것이 일반적 주제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우리 학술적 주제에서는 엄격한 학술적 형식과 구조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을 학술적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대학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어떤 학술적인 형식과 구조가 있습니다. 그 형식에 따라서 맞게 하셔야 어떤 학술적 주제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결론 내용이 끝나게 되면 청중들과의 어떤 질의응답이라는 어떤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 구조에 따라서 그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엄격한 구조, 형식, 그리고 어떤 그 언어 표현, 예를 들면 정형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그런 주제들을 학술적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자료의 사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일반적 주제, 예를 들면 어학당에서 발표할 때도 자료 많이 사용했는데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발표자가 마음대로 어떤 멀티미디어 자료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개인적 경험이나 자기가 했던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용되는 자료들이 개인 블로그라든가 자신이 찍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별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들도 주요 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학술적 주제에서는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듯이 어떤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학술적 주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논문, 아니면 연구 데이터, 그리고 통계 이런 출처가 명확한 어떤 학술적 자료를 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자료들의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겠죠. 네, 아무리 좋은 주제라 할지라도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잘 사용할 수 없다면, 또는 그런 자료를 잘 찾을 수 없다면 이 주제는 좋은 학술적 주제이긴 하지만 네, 발표나 연구에 연결할 수는 없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자료를 사용을 할 때는요, 엄격한 인용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뭐 PPT의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되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형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이미지, 그 다음에 도식, 표 또는 그 내용 모두 포함해서 출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함께 명기해야 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이 학자가 주장한 어떤 이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작가, 교수님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몇 년도 이론인지 이렇게 연도를 쓰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는 이렇게 그림을 사용한다 했을 때는 이 그림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렇게 출처를 반드시 넣어서 또 명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그래프들도 이렇게 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넣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 문헌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는 그런 발표자를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발표 시간에 발표하든 안 하든 반드시 그 발표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는 이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자료를 이렇게 참고 문헌이라는 형태로 해서 쭉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국어로 된 어떤 논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논문을 쓰고요. 당연히 이제 한국어는 가나다 순, 영어는 ABC 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의 자료,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자료 등등등 해서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쭉 기입을 해서 여러분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술적 주제 선택 시 유의사항입니다. 네, 먼저 연구 가치와 학문적 기여가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또 그리고 이것이 학문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흥미가 있는 것 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국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소개하고 싶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많을 텐데 소개하고 싶은 내용 또는 내가 관심이 있는 내용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전공과 관련돼서 이것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학문적으로 이것이 기여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주제를 선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제인가인데요. 이 지점에서 조금 우리 국제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너무 광범위하거나 또 너무 모호한 주제를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발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고서 작성을 하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작성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주제를 자꾸 좁혀서 구체적이고 또 조금 더 명확한 주제로 설정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국제학생들이 그냥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 문제면 한국의 환경 문제 아니면 뭐 여러분 나라의 환경 문제 또는 뭐 비교하겠냐, 아니면 전 세계 환경 문제냐, 아니면 20세기와 21세기의 환경 문제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도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학생이 갑자기 패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굉장히 좋은 방향이긴 합니다. 환경 문제,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신경 쓰셔야 되는데 너무 넓게 하지 않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느꼈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아까도 강조드렸었는데 자료 접근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높은 주제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발표하셨을 때 반드시 그 내용은 여러분 머리에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발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학술 자료, 학술 자료란 무엇일까요? 네, 논문이나 아니면 출판된 출판 그 책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된 자료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온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라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분명히 출처가 분명한가, 네, 그런 자료를 가져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접근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이렇게 학술적 주제 선정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주제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이런 주제, 그 증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거 저도 믿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믿고 있는 것하고 이것을 어떤 근거를 대서 그 분명한 출처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게 되면 설득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 발표의 어떤 신뢰성이나 전문성이 이제 떨어지는 발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 가지, 네, 연구 가치와 학문적 기여가 있는가, 두 번째 구체적인가, 또 세 번째 또 자료 접근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학술적 주제를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논리적 구조로 발표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자, 발표자의 언어 능력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명기를 해놨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국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학생들이 모두 다 지금 이제 전공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이제 발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공에서 어떤 그 전공책의 일부분을 요약해서 발표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자, 그런데 꼭 그런 발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공의 어떤 지식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발표자의 언어 능력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뭘 발표했냐면요. 양자역학에서 이게 뭡니까? 파동 함수의 응용?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고 제가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학생은 이런 양자역학, 파동 함수, 이런 내용을 들어서 함수도 모르는데 파동 함수는 좀 또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안다는 전제에 이 학생이 굉장히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듣다가 양자역학이 뭐예요? 함수 뭐예요? 파동 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계속 복잡한 개념, 또 용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느라고 네, 그 발표 시간을 넘기고 결국은 이제 발표를 제대로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자의 언어 능력도 또 중요하겠지만 전달력에 있어서 듣는 사람들도 특히나 이제 청자를 고려한 발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자분들이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면서 학술적 주제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주제인가인데요. 너무나 민감하거나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민감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혹시나 이 발표를 듣는 청중하고 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화에서도 그렇고 발표에서도 조금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하는 격식 있는 발표에서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주제는 아닌가. 아까 우리 외계 생명체 얘기도 했는데요. 너무 근거가 없는 것 또는 이렇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댈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운 이런 추상적인 주제도 조금 피하시면은 발표하실 때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제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학술적 주제 잡기 팁입니다.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발표 수업을 이제 많이 하면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발표 주제 잡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전공하고 한번 연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전공 수업, 그 수업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주제를 정하시면 내가 전공 분야에서 뭐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활용하면서 그러면 이제 익숙한 주제를 이제가 되겠죠. 그걸 선택하게 되면 내용 구성도 수월하게 되고 또 전공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공과 연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 관심사를 반영해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 특히나 전공 내에서 이렇게 관심 있는 내용들,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재밌다라고 하고 나중에 더 연구하고 싶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거 말고요.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실용적 주제를 선정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준비하신 어떤 그런 학술적 주제라고 하시면 거기에 여러분 나라의 그 본국 관련 내용을 같이 접목하라고 제가 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발표 주제를 하실 때 예를 들면 한류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오. 한류의 뭐 앞으로의 뭐 확장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교수님이 이제 주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냥 발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여러분 나라의 어떤 사례를 넣게 되면 사실은 한국에 있는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한국 학생들도 그렇고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있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빛나는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어떤 본국 관련 내용들을 많이 접목하셔서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영학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뭐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한국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비교 이런 거는 사실 한국 교수님들이나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한국과 베트남의 비즈니스 모델 비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다르지? 베트남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 이렇게 신기하고 또 흥미로워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런 배경 지식, 특별한 지식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한국에 계시지만 여러분 나라의 뉴스를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전공 공부하고 연결시키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질문하기로 발표 주제 잡기인데요. 자,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주제를 잡아야지라고 하면 일단 그냥 주제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한번 해볼까? 뭐 기본소득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떤 주제 아니면 환경 문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선정한 이유와 그 다음에 목적을 그 다음에 막 설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요. 네, 이거 말고 우리 한번 AI 시대에 한번 질문을 하면서 발표 주제 잡는 방식을 제가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왜 질문하기가 필요한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죠. 자, 우리 시대에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교수님께서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AI와 함께 이제 협업을 하면서 AI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질문을 더 잘할 수 있느냐가 내가 더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발표 주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서 탐색하시면서도 질문하기 역량을 이렇게 키우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볼게요. 자, 이 질문하기 발표 주제는요, QFT라고 해서 질문 향상 기법을 활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또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질문하기로 발표주 잡기에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예를 들면 사용 제도다 아니면 환경 문제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예시로 사용 제도를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이것을 대주제라고 주제로 잡았을 때 이것을 이제 좁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용 제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 거지? 하는 큰 질문을 한번 질문으로 대주제를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사용 제도가 있으면 그럼 범죄가 없어지는 건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대주제를 한번 잡아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주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든 그 질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쭉 리스트가 있고, 자, 가능한 많이, 그리고 중간에
만약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다른 친구들이 보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 리스트를 만들 때는 질문 리스트를 이제 계속 만드시는 겁니다. 쭉 만들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통 이제 3가지 질문을 그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3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질문을 쭉 해보니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이거 3개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좀 더 실용적으로 내가 발표해야 되니까 발표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3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이 질문 3개를 가지고 그 발표 내용을 좀 이렇게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학술적 주제의 개념, 그 다음에 학술적 주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술적 주제 선정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학술적 주제 잡기 팁 2가지, 그리고 질문하기로 발표 주제 잡기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업 안에서는 우리 질문하기로 발표 주제 잡기를 실제로 같이 해보면서 우리 이 질문 형성 기법을 활용해서 학술적 주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앞으로는 답변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더욱 정교한 한국어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를 통해서 자신 생각에 대한 내적 감각을 강화하고 또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수준 높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실에서 만나서 우리 질문하기로 학술적 주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